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6이 된 평범한 노인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연을 보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밤 홀로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의 별을 바라보다가 문득 제 인생을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하찮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슴 속 깊이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놓지 않으면 숨이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지난 10년간 겪은 일들입니다. 아내를 잃고 자식들에게 기대며 그리고 결국 홀로 서기를 선택하기까지의 여정입니다. 길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아내 은정이가 세상을 떠난 건 10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반려자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은정이 얼굴을 보는 게 습관이었고, 밤에 잠들기 전 은정이 손을 꼭 잡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을 지켰을 때 은정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먼저 가게 돼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정이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당신도 행복하게 사세요. 약속해요. 그게 은정이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행복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행복을 느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저는 빈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은정이가 가꾸던 화분들, 은정이가 앉았던 소파, 은정이 냄새가 배어있는 이불. 모든 것이 저를 질식시켰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취해야 잠들 수 있었고, 취해야 은정이 생각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을 때 아들 태훈이가 찾아왔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태훈이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저는 사양했습니다. 아직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훈이는 계속해서 설득했고 며느리 미정이까지 나서서 권유했습니다. 아버님,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해요. 제발 저희와 함께 지내세요. 결국 저는 태훈이네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의 시작이 될 줄은. 이사를 가기 전 저는 제가 살던 집을 정리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그 집에는 추억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거실, 은정이와 함께 밥을 먹던 식탁,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소파.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게 가슴 아팠지만 어차피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나온 돈과 퇴직금을 합쳐 아들에게 반을 주었고 딸 소영이에게도 일부를 건넸습니다. 제게 남은 건 몇 천만 원과 낡은 가구 몇 점, 그리고 은정이 추억이 담긴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태훈이네 집으로 이사한 첫날, 손자 재민이와 손녀 하은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10살, 8살이던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랑 같이 살아요? 하은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이제 너희랑 같이 살 거야. 그날 밤, 저는 태훈이네 집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지만 가족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태훈이네 집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손자 손녀와 놀아주고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며느리 미정이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공손하고 다정했던 미정이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한숨을 쉬었고,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간식을 먹은 뒤였고 그릇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설거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그냥 두세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별거 아니잖아. 아버님이 하시면 나중에 제가 다시 해야 돼요. 그냥 두세요. 미정이의 말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한다는 말을 들으니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이곳은 제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고 미정이가 설거지하는 소리를 들으며 벽을 바라봤습니다. 태훈이는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지친 얼굴로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태훈아, 오늘 회사는 어땠니? 네, 그냥 그랬어요. 힘든 일 있었어. 아니요, 괜찮아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들과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아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밤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거나 대화를 나눌 때 저만 제 방에 혼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 제가 나가면 분위기가 어색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을 멈췄습니다. 당신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랑 사실 건데요? 미정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잖아. 태훈이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집이 좁은 건 당신도 알잖아요. 아이들도 각자 방이 필요한데 아버님 방 때문에 재민이가 하은이랑 같은 방을 쓰고 있어요. 조금만 참아.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쩌겠어. 우리 아버지인데. 참는 건 저예요. 당신 아니에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짐이 되었구나. 제가 이 집의 불편한 존재가 되었구나. 평생 일하고 자식들을 키우고 희생했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는 거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베개를 물고 울었습니다. 은정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은정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서러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은정이가 곁에 있었다면 혼자가 아니었을 텐데.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으로 나갔고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공원은 제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나와 10분쯤 걸으면 나오는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그곳에 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햇살이 기분 좋게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는 저처럼 갈 곳 없는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퇴직하고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사람들, 자식들 눈치 보느라 하루 종일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박노인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분이셨는데 늘 같은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셨습니다. 자주 보는 얼굴이시네요. 박노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이쪽에 자주 나옵니다. 나도 비슷해요. 집에 있으면 마누라 눈치 보여서 말이야. 차라리 여기가 편하지. 박노인은 허허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지만 저는 그 웃음에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박노인은 자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얼마 뒤에는 김 노인과 이 노인도 합류했습니다. 넷이서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그 시간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부모 공경이 뭔지도 몰라. 김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때는 아니었는데 말이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당연했지. 이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도 우리 아버지 모시고 살았어. 힘들었지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를 짐으로 생각해. 저는 그 말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잘못한 건 아닐까.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걸 주고 대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건 아닐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냥 눈치 보며 사는 거지.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젊은 남자 2명이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야, 비트코인 진짜 미쳤다니까. 작년에 샀으면 지금 대박이야. 맞아, 나도 좀 샀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려나? 글쎄, 계속 오르긴 하는데. 나는 좀 무서워서 못 사겠어. 비트코인. 낯선 단어였지만 왠지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단어인데. 그리고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은정이가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심심풀이로 컴퓨터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게임 회사에서 이벤트 경품으로 비트코인을 준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받아서 USB에 저장해두고는 잊어버렸습니다. 혹시 그 USB가 아직 있을까? 저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사진첩, 낡은 통장, 은정이가 쓰던 안경. 한참을 뒤지던 끝에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인 검은색 USB였습니다. 손에 쥐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에는 어젯밤 찾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벤치에 도착하니 박노인만 앉아 계셨습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박노인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앉았습니다. 박 선생님, 혹시 비트코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 질문에 박노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비트코인, 그게 뭔가?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어제 젊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벌 수 있다던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상한 걸로 돈을 버네. 나는 잘 모르겠어. 박노인은 관심이 없는 듯 말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공원 근처에 작은 PC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10년 만에 들어가는 PC방이었습니다. 사장님께 자리를 안내받고 조심스럽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지갑. 더블 클릭하자 비밀번호를 묻는 창이 떴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비밀번호를 썼을까?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자주 쓰던 비밀번호는 은정이 생일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잠깐 멈췄다가 지갑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잔액 100BTC. 아래에 작은 글씨로 현재 시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본 숫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억, 10억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꿈이 아닐까? 손으로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다가 저는 조용히 USB를 뽑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PC방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모든 게 평범했지만 제 인생은 방금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들에게 줘야 할까? 며느리에게 보여줘야 할까? 아니면 혼자 간직해야 할까? 고민 끝에 저는 결정했습니다. 우선 손자 손녀에게 선물을 해주자. 이 아이들만큼은 순수하니까. 이 아이들만큼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니까. 며칠 뒤 저는 비트코인을 조금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재민이가 원하던 자전거를 사주었습니다. 하은이에게는
피아노 학원을 등록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요? 제가 이 자전거 가져도 돼요? 재민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사준 거야. 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재민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하은이도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피아노 배울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거 다 배워. 두 아이의 웃음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제가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미정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정이는 저를 거실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태훈이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디서 돈이 나는 거예요? 미정이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옛날에 모아둔 게 좀 있어서. 모아둔 게요? 아버님이 저희한테 재산 다 나눠주시고 몇 천만 원만 남기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자전거 사주시고 피아노 학원 등록해 주시고 이게 다 얼마인데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태훈이는 가만히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빚이라도 지신 건 아니죠? 태훈이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다. 그냥 손자 손녀한테 선물 좀 해준 거지. 선물도 정도가 있죠. 갑자기 왜 이러세요? 미정이가 따졌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될까?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면 믿어줄까? 미안하다. 앞으로 조심할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태훈이와 미정이가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외출했다 돌아오면 두 사람이 속닥거리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느 날 낮, 저는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제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태훈이가 제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 제 목소리에 태훈이가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아버지. 그게 아버지 안경 찾으려고. 내 안경은 여기 있다. 저는 셔츠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보였습니다. 태훈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아버지. 태훈이는 얼른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USB는 다른 곳에 숨겨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아들이 제 물건을 몰래 뒤지다니. 그날 밤 저는 USB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 작은 물건 때문에 모든 게 변했습니다. 아들의 눈빛도 며느리의 태도도. 저는 이 USB를 버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은정이가 저와 함께 모은 돈으로 산 컴퓨터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은정이의 생일로 비밀번호를 만들었고 은정이와의 추억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태훈이와 미정이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생각해 봤어요. 요즘 투자 같은 거 하시나요? 태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투자라니 무슨 말이냐?
아버지 나이에 재테크 같은 거 하시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 누가 사기치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미정이가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디서 돈이 나오는 건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궁금증, 탐욕, 불안. 너희가 내 방을 뒤진 거 알고 있다. 제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변명하지 마라. 나도 다 봤어. 태훈아, 내가 내 서랍을 뒤지는 걸 봤단다. 태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혹시 아버님이 사기라도 당하실까봐. 사기,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희는 나를 뭘로 보는 거냐? 짐으로 보는 거지. 빨리 떠나주길 바라는 거지. 그래서 내 방까지 뒤지는 거지.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나도 자존심이 있어. 내 물건을 함부로 뒤지는 건 도둑질이나 다름없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훈이와 미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USB, 은정이 사진 그리고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태훈이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방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이 집을 나가려고. 예, 갑자기 왜요? 태훈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정이도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눈치 보며 사는 건 이제 지쳤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태훈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어제 일은 저희가 잘못했어요. 사과드릴게요. 사과는 됐다. 나는 이미 마음 먹었어. 그래도 아버지, 어디로 가시려고요? 혼자 사시려면 돈도 필요하고 집도 구해야 하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저는 태훈이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미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화풀이 하시는 거죠? 이러시면 저희가 진짜 나쁜 사람 되잖아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태훈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저는 태훈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놔라. 나는 이미 충분히 생각했다.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태훈이와 미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먼저 부동산에 갔습니다. 공원 근처의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냈습니다. 비트코인을 조금 더 현금으로 바꿔야 했지만 문제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가 없고 아무도 제 물건을 뒤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원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노인에게 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나왔어요. 이제 혼자 살기로 했어요.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외롭지 않을까 걱정되긴 하지만요. 외로우면 우리가 있잖아요. 매일 여기서 만나면 되지. 박노인의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김 노인과 이 노인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사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공원 친구들과 더 자주 어울렸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지자 저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냥 매일 공원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박노인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카페를 하나 열면 어떨까요? 카페요? 네, 노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요.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어떤가요? 박노인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돈이 많이 들 텐데. 그건 제가 해결할게요. 저는 비트코인을 조금 더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공원 근처의 작은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위치가 좋았습니다. 박노인, 김노인, 이 노인과 함께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 목공 일을 했던 김노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직접 테이블을 만들고 의자를 수리하고 벽을 칠했습니다. 한 달 뒤 카페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카페 이름을 은정다방이라고 지었습니다. 은정이를 기리는 의미였습니다. 개업 첫날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희끼리라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지나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카페가 생겼다고. 가격도 저렴하고 분위기도 좋다고.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찾아왔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 참 좋네요. 이런 곳이 필요했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자주 오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며 저는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웠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게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누군가 노크를 했습니다. 문을 열자 재민이와 하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두 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니? 아빠가 알려줬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카페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할아버지 가게예요. 재민이가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친구들이랑 시작한 거야. 우와, 멋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주스를 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태훈이가 나타났습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들어와라. 저는 태훈이를 안으로 불렀습니다. 태훈이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앉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미안했어요. 태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제대로 대하지 못했어요. 저는 태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다. 과거는 잊자. 아버지,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오시면 안 될까요? 이번엔 정말 잘할게요. 태훈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이 좋아. 자유롭고 행복하거든. 하지만 아버지, 혼자 사시면 힘드시잖아요. 전혀 안 힘들어. 오히려 이게 진짜 사는 것 같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훈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재민이와 하은이가 자주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주말마다 놀러 와서 할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손님들에게 물을 나르고 테이블을 닦고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은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은정이도 이 모습을 보면 좋아했을 겁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신문에도 소개되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따뜻한 공간이라는 타이틀로요. 어느 날 카페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인분이 계신가요? 제가 주인입니다만. 저는 남자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김민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변호사라는 말에 약간 긴장했지만 저는 남자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실 윤태훈 씨가 저를 보냈습니다. 태훈이 이름을 듣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로요? 윤태훈 씨께서 아버님의 재산 관리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재산 관리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제 재산은 제가 알아서 관리합니다. 돌아가세요. 하지만 윤태훈 씨 말로는 아버님께서 최근 갑자기 큰 돈을 쓰고 계시다고. 그게 아들이 신경 쓸 일입니까? 제 돈인데 제가 쓰는 게 뭐가 문제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했네요. 하지만 가족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아니라 탐욕이겠죠.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태훈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를 보낸 게 너냐? 전화기 너머로 태훈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저는 그냥 걱정돼서. 걱정, 내 돈이 걱정되는 거지. 아버지,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너는 아직도 내 재산을 노리고 있구나. 아버지, 제발 오해 풀어주세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딸 소영이가 찾아왔습니다. 소영이는 결혼 후 지방으로 이사 가서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오빠한테 들었어요. 요즘 혼자 사신다면서요? 그래, 그게 편해서.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오빠 집이 그렇게 불편하셨어요?
소영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어. 짐 취급을 받았단다. 오빠가 그랬어요? 오빠뿐만 아니라 며느리도 그랬지. 소영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모시고 갈까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 나는 지금이 좋단다. 하지만 아버지, 소영아, 아버지 말 들어줘.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고 말이야. 소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하지만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래, 고맙다. 소영이는 카페를 둘러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여기 정말 좋네요. 아버지가 이런 걸 하실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하지만 해보니까 재미있더라. 소영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행복해 보여서. 소영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영이는 오빠와 달리 제 재산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안부를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카페 앞 가로수에 단풍이 들었고 바람이 선선해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닫았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제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카페에 손님이 별로 없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태훈이와 미정이가 들어왔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좀 해요. 태훈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라. 둘은 제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미정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큰 돈이 있으세요? 저는 미정이를 바라봤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해야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있다면 어쩔 건데? 저희한테도 나눠주실 거죠? 미정이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눠달라고? 내가 왜?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을 모셨잖아요. 1년 동안 모셨는데 그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죠. 모셨다고? 나는 그게 모시는 거였는지 몰랐네. 눈치 보게 하고 방 뒤지고 그게 모시는 거였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나눠 쓰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가족이라는 말을 내가 하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대했을 때는 언제냐? 내가 집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짐으로만 봤잖아. 아버지, 그건 그만해라. 나는 이제 너희한테 아무것도 줄 생각이 없다. 저는 카운터 뒤로 돌아갔습니다. 태훈이와 미정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 USB 아직 가지고 계시죠? 태훈이의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어떻게 USB를 알았을까? 내가 내 방을 뒤질 때 봤구나. 아버지, 그거 비트코인이죠. 제 친구가 확인해 줬어요.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다. 비트코인이야. 그럼 정말 큰 돈이네요. 아버지, 제발 저희한테도. 안 된다. 제 단호한 말에 미정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아버님을 1년이나 모셨는데 모셨다는 게 자랑이냐?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눈치 주고 불편하게 하고 방 뒤지고 그게 다야. 그래도 저희가 받을 권리는 있어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권리, 무슨 권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가 상속받잖아요. 그럼 미리 주시면 안 돼요? 미정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죽기를 바라는 건가? 나가라. 아버님, 나가라고 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의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태훈이가 미정이를 말렸습니다. 가자, 미정아. 안 가요. 아버님이 먼저 약속하셔야. 미정아, 제발. 태훈이가 미정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박 노인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허탈하네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자식들에게 너무 많이 준 걸까? 아니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걸까? USB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 작은 물건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가족을 갈라놓고 사랑을 탐욕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USB를 없애야겠다고. 다음 날 저는 태훈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카페로 와라. 이야기할 게 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오면 알게 될 거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소영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소영아, 서울로 올라올 수 있겠니?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올라올 수 있겠니? 네, 지금 출발할게요.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태훈이, 미정이, 소영이를 기다렸습니다. 셋 다 도착하자 저는 그들을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불러서 미안하다.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태훈이와 미정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게 너희가 그렇게 원하던 거지. 아버지, 그게 말하지 마라. 나도 다 안다. 저는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 비트코인이 들어있어. 엄청난 가치가 있지. 아마 너희 평생 벌 돈보다 많을 거야. 태훈이가 침을 삼켰습니다. 미정이는 USB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너희 돈이 아니야. 내 돈이지.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듣기만 해라. 나는 이 돈을 어떻게 쓸지 이미 정했어.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이 카페를 더 크게 키울 거야. 노인들을 위한 복지 공간으로 만들 거야. 아버지. 둘째, 재민이와 하은이의 교육비로 쓸 거야. 대학까지 전부 내가 될 거야. 소영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셋째, 남은 돈은 자선단체에 기부할 거야. 예. 태훈이와 미정이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돈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야. 하지만 저희한테는요?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한테 줄 건 없어. 이미 집 팔아서 나눠준 돈이 있잖아. 그게 얼마나 된다고요?
그걸로 충분해. 더 원한다면 너희가 벌어라. 태훈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들이니까 더 실망스러운 거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지 않았어. 저도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늦었어. 이미 내 마음은 정했어. 저는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라. 더 이상 할 말 없어. 미정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이건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모르겠니? 내가 나한테 한 짓을 모르겠어. 저는 그냥 솔직했을 뿐이에요. 솔직한 게 아니라 무례했어. 그리고 탐욕스러웠지. 미정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훈이가 미정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소영이만 남았습니다. 소영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아버지, 저는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돼요. 소영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고맙다, 소영아. 너는 정말 착한 딸이야. 아버지, 정말 힘드시면 저한테 오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알았어. 고맙다. 소영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USB를 들고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USB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 인생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족이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제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아들 집을 나올 용기를 주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USB에 불을 붙였습니다. 플라스틱이 타며 매캐한 냄새가 났습니다. 작은 불꽃이 USB를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탐욕이 타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갈라놓았던 욕심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USB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쟤만 남았습니다. 저는 쟤를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도, 큰돈도, 아무것도.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사실 저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USB를 태우기 전에 이미 비트코인의 대부분을 처리했습니다. 카페를 위한 돈을 빼놓고 재민이와 하은이를 위한 교육 기금을 만들었고 나머지는 정말로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제게 남은 건 카페와 작은 방,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태훈이가 다시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러신 거예요. 뭘 말하는 거냐? USB를 태웠다고요? 그래, 어제 태웠어. 태훈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신 거예요? 왜? 돈 때문에 가족이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그 많은 돈이 뭐 그리 중요하니?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 태훈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 알았어.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했어.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 태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내 인생을 살아라. 내 힘으로. 그리고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아버지, 가라, 태훈아. 이제 그만 가. 태훈이는 천천히 일어나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저는 은정다방에서 이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벚꽃이 흩날립니다. 박 노인은 테이블을 닦고 있고 김 노인은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재민이와 하은이가 놀러 왔습니다. 두 아이는 할아버지의 카페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한다고 합니다. 태훈이와 미정이는 가끔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돈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마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게 나았습니다. 소영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옵니다. 카페에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딸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돈은 다 없어졌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카페 문을 열 때, 손님들의 웃는 얼굴을 볼 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그 어떤 돈보다 소중합니다. 은정이가 마지막에 했던 말, 여보,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0이든 70이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자식들 눈치 보며 살지 마세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편해야 행복한 겁니다. 저는 수십억을 태웠지만 대신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제가 찾던 행복이구나. 은정아, 나 지금 정말 행복해. 당신이 보고 싶지만 그때까지 나는 여기서 열심히 살 거야.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 거야.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기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꿈을 꾸세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